자,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법 규정은 특정 세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 등이에요, 주로. 이것에 대한 국제 거래가 있으면 그 국제 거래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에 대한 특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와 함께 국제 거래와 관련된 각종 서식을 신고해야 돼요. 각종 보고 의무가 있어요. 그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1장 갑니다. 거의 국제 조세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거의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은 별표 치시고 이건 세법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이 그림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아시면 되고, 일단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 가겠죠. 그럼 그 돈을 벌어 갈 때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 거냐? 과연 부과 대상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건 뭐냐면 국내 원천 소득이냐 이거예요. 국내 원천 소득이냐. 한번 볼게요. 제가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법인한테 돈을 줘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퀄컴이라는 회사 들어봤어요? 퀄컴? 로열티를 주겠죠. 로열티. 사용료 소득을 줘요. 그러면 이 사용료 소득을 돈을 줄 때 이게 국내 원천 소득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해하시겠죠? 이 특허권이라는 게 이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이 뭐냐면 재작년에 있었던 건데 세금 소송이 한 1조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굉장히 많이 사놓은 회사가 있어요. 미국의 인터렉츄얼 컴퍼니인가 뭐 그런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시사 용어 중에 페이턴트 트롤이라고 들어봤어요? 미안해요. 구글 치면 나와요. 페이턴트 트롤이라고 특허 사냥꾼이라고 있어. 이 친구들이 삼성전자에 특허 소송을 해서 돈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가져가는데 재밌는 게 이 특허권에 대한 등록을 한국에서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차피 침해는 있는 거잖아. 돈을 가져갔는데 한국에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우리나라 원천 소득이니까 원천 징수를 했던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이 소송을 했는데 이유는 그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특허를 내지 않았다.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사업장에서 낸 특허를 기준으로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소득은 대한민국의 원천 소득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대법원도 받아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나라의 원천 소득인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국내 원천 소득이 하나요? 과세할 수 있어요. 일단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버는데 우리나라 원천 소득이 아니면 과세를 못 해요.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반대로 핸드폰을 미국에 수출했어요. 미국 국세청이 삼성전자에게 핸드폰 팔았으니까 돈 내놔라 할 수가 없죠. 왜? 그건 미국의 원천 소득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원천 소득이잖아요. 국제거래에서 기본적으로 인컴 소스가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한 거냐. 일단 국내 원천 소득이어야지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가질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라도 우리나라 법인세나 소득세에 열거되어 있어요. 국내 원천 소득 중에서 과세할 수 있는 걸. 이해하시겠죠? 대표적으로 재밌는 게 이런 건데요. 사업소득 있잖아요. 어떤 나라든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 해당 국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팔아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과세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이외에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다국적 기업을 가진다는 대단히 유리한 거야. 일반적으로. 조세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전 세계를 무대로 돈을 벌잖아요. 그럼 법인세 낼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사업장에서 다 조금씩 낼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내느냐? 88%를 냅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번 돈의 88% 우리나라 국세청이 낸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장이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본점이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국내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이 되려면 국내 소득상 원천 소득이 돼야 돼. 인컴 소스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거고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겠다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우리나라 세법상 국내 원천 소득이 아니라면 과세 불가해요. 소득세법상 열거주의잖아요. 열거주의. 그렇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론스타라는 회사 들어봤죠? 론스타. 론스타가 아일랜드에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의 채권을 샀어. 채권. 무슨 소주 회사 채권 이런 걸 샀어.
그런데 그 채권이 시장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채권이 예를 들어서 4천억? 5천억? 이 정도였는데 시장가 회사가 부도 직전이니까 한 1,000억에 샀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회사를 H 맥주 뭐 그런 회사가 이제 인수를 했잖아. 그러니까 인수가 되니까 돈을 갚았겠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돈 채권은 매매 차익이 돼. 채권의 매매 차익. 그러면 채권의 매매 차익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과세하지 못해.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국내세법상 우리나라에서 번 돈 맞잖아. 근데 국내 소득으로 과세 대상으로 열거가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 세법상 원천 소득이 아니니까 한 푼도 세금 안 내는 거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지금 함께 한 거 맞죠? 제가 그거 했을 때 내 안진의 개발이 있었는데 뭐 신고를 했거든요. 이제 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 그래도 세금을 못 내는 거야. 한 푼도 안 내는 거야. 몇 천억을 벌어도. 신기하네. 막 이랬었죠. 어릴 때니까. 지금 같으면 잘했네 이럴 텐데 어릴 때니까 그때는 뭐라 그러죠? 의협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그런 거 있어요? 버렸어요? 아직까지는 있었으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스가 나온 거야. 우리나라 세법,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래요. 그런데 다시 여기에 또 예외가 있어. 조세 조약이라고 있어.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이 있다고요. 그 협약에 따라서 특정 소득은 과세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가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하고 우리나라의 조세 조약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이자는요 과세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인이 아일랜드에 가서 벌어들인 이자도 과세하지 않고 아일랜드 법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이자도 한 푼도 과세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사는 나라 국가를 보면 아일랜드가 진짜 많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조세 조약상 과세가 가능하냐? 아니요. 그랬더니 과세 불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국내 원천 소득에 해당하고 국내 세법상 원천 소득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고 조세 조약도 과세 가능하다면 이제 과세 가능한 소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죠. 자,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는요. 잘 생각해 봐. 세금을 걷기가 쉬운 게 아니죠. 세금을 거두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스스로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든지 아니면 원천 징수하든지. 그죠? 그럼 외국 법인이나 비거주자한테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해라. 법인세 신고해라. 안 하겠지. 대부분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면 끝나. 그런데 이들이 우리나라에 뭐가 있다면 고정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이 있다면 과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거기 보시면 그래서 국내 사업장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분리과세하거나 원천 징수로 끝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근데 국내 사업장이 있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장부 만들어서 스스로 신고하면 돼요. 다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되게 유명한 회사 있죠. 맥킨지 컨설팅 이런 회사 들어봤어요? 맥킨지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어.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서울에 브랜치가 있어요. 지점이 있어. 지점. 법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다는 거지. 근데 맥킨지가 미국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법인이 컨설팅을 맥킨지에서 받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 맥킨지에서. 우리나라 맥킨지가 아니라 서울 오피스가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미국 사업장에서 받는 건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이 없는 거야. 미국에서 일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업장 서울 오피스에서 일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 말이 그 다음에 있어요.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인 관련 소득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종합과세에서 스스로 신고 납부하고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그냥 분리과세하고 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분리과세하고 원천징수한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근데 분리과세할 때 이 문제가 있어요. 로열티 같은 걸 받아요. 로열티. 그러면 100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이 20%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세율이 20%잖아.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20%다 거두면 생각해보면 그 나라는 20% 먹고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 공제로 다 빠질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 국세청 하나도 못 먹는 거죠?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로열티를 내가 줘. 로열티를 주는데 그 나라의 법인세 세율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돈을 줄 때 원천징수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원천징수된 세액은 그 나라 가서 외국납부세 공제로 빠질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 세율이 20%면 그 나라 가서 다 빠질 거 아니야. 그 나라의 세율이 20%라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 맞죠? 이게 그렇게 어려워? 코리아가 있어, 코리아. 코리아에서 여기서 돈을 줘. 어?
100을 준다고. 근데 원천 징수를 20을 해. 그럼 그 나라 가서 소득이 100이 생기겠지. 그 나라에서 세금을 20을 내. 그 나라 세율이 20%라면. 그럼 원천 징수가 된 게 외국에서 외납세액 공제로 빠지잖아. 그럼 0이 되잖아. 0이. 그 나라에선. 그러면 이 세금에 대해서는 다 어느 나라가 먹는 거야? 우리나라가 다 먹는 거잖아.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전 세계 다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둘이 약속을 하면 되죠. 이러지 말자 우리. 반반씩 먹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 10%를 떼면 소득은 그대로 다 들어오고 외납세액으로 10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이좋게 반반씩 먹는 거잖아. 지금 함께 맞아요? 사이좋게 반반씩 먹는 거잖아. 이런 제도가 제한세율이야. 제한세율.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서 배당 가져가면 10%만 떼자. 니네 나라 애들도 우리나라에서 배당 받아가면 그렇게 뺄게.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제한세율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제한세율에 걸리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세율 자체가 10%인데 제한세율이 15%라고 쳐봐요. 15% 걷는 게 아니야. 10%로 걷는 거야. 제한은 캡이야. 캡. 캡이 무슨 실링. 영어를 너무 많이 써? 천장. 캡은 뭐 끝. 이 더 이상 못 걷는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요 내용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 자, 이제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역시 국세기본법에서도 목적과 정의가 있었고 용어가 있었잖아요. 국조법에서도 그런 용어가 있어요. 첫 번째 국제거래에 해당돼야 되겠죠? 국제거래. 가운데 박스만 봅니다. 박스만.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역외거래란 말이 국제거래보다 좀 넓다라고 말씀드렸죠? 국제거래는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원래 국조를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 배경 지식이. 근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 힘든데 자회사가 있고 지점이 있어. 본점이 있어. 그럼 이 둘은 같은 회사지. 같은 회사. 이 둘은 법률상 같은 회사예요. 그렇죠? 이 둘은 다른 회사야. 얘는 법인이잖아. 법인. 얘는 같은 회사인데 사무실이죠. 그렇지? 근데 크로스 보더 국제거래. 크로스 보더가 무슨 뜻인지 국경선을 넘는 거래 있지. 이거에서는 다른 엔터티로 봐. 다른 엔터티로. 다른 회사로 본다고. 지금 의미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나이키 코리아가 여기 있잖아. 미국 나이키가 있잖아. 그럼 대부분 자회사야. 자회사. 지점이 별로 없어. 근데 일부는 지점이 있어. 일부는 지점이. 내 클라이언트 중에 브랜치가 한 몇 군데 있어. 지점이 있다고. 세무사 개업하셔서 지점을 한다. 그 사람은 능력자야.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외국계 지점이 너를 상대한다는 건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지점. 예서 기장료 있지. 기장료. 기장 하나 거야. 지점 기장을 하면은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받거든. 근데 만약에 걔가 우리나라 회사면 10만 원짜리야. 10만 원짜리. 거래가 별로 없어. 세금 계산서 한 달에 한 건 끊어. 사실 세금 계산서도 안 끊어. 본점에서 돈 받는 거야. 되게 심플해. 근데 알아야 돼. 국조를 좀 알아야지 일을 한다고. 지금 의미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 어쨌든 간에 크로스 보더가 되면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하면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처럼 취급을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국제거래가 된다는 건 우리나라 회사와 다른 나라 회사가 거래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거의 표가 이해가 될 수 있어. 거래 당사자가 잡아야 우리나라의 본점이고 내국 법인의 국외 지점이야. 이거는 원래는 이제 인바운드가 있고 또 아웃바운드가 있어. 우리나라가 나가는 거잖아. 우리나라가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국경선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인바운드에서는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건 같은 회사야. 그러니까 국제거래가 아니야. 이건.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나라가 아웃바운드 해외로 나갈 때 내국 법인하고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있죠? 외국 법인은 원래 외국 법인과 우리나라 법인이 거래하니까 국제거래처럼 보이지만 인바운드 들어왔을 땐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처럼 취급이 되니까 이것도 국제거래가 아니야. 그런데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의 국외 사업장 있지.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국제거래가 돼. 외국 법인의 본점과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은 그 나라를 경계선으로 해서 다른 나라,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각각의 회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국제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현실에서는 네 번째가 제일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네 번째가. 현실에서는 자, 요 정도 넘겨볼게요. 제한세율에서는 핵심이 한마디가 최고세율에다 동그라미 쳐요. 뜻 이해하시겠죠? 맥시멈이야. 맥시멈.
이 이상은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맥시멈. 그 다음에 국내 사업장의 정의는 법인세, 소득세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야. 고정사업장, P, Permanent Establishment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그게 국내 사업장의 정의를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넘기세요. 특수관계인이란 있어. 지금 국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했을 때 적용이 많이 되는데 특수관계인의 정의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 일단 거의 첫 번째 지분 소유관계에서 다 필요 없고 50% 이상 보여요? 요거 다 체크하시면 돼요. 50% 이상. 지금 최소화해서 요거 맞추는 거야. 최소화해서 일단은 어려운 거는 다 뺄 거야. 어려운 거에서 답 나오면 나도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미안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확률은 지금 하는 게 제일 높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차피 많이 할 수도 없고 많이 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 이 안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모르는 지문이 나와도 알고 있는 것에서 찾으면 답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그러니까 핵심만 가지고 하는 거야. 핵심만. 50% 초과가 아니라 50% 이상이면 특수관계인이야. 자, 여러분들 스타벅스를 생각해봐. 스타벅스 코리아 스타벅스 있죠. 지분 구조 어떻게 되냐면 이마트라는 회사 알죠? 50%야. 미국 스타벅스도 50% 가지고 있어. 50% 초과하면 큰일 나. 미국 스타벅스하고 한국 스타벅스가 거래하는데 특수관계인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이해하셨어요? 국제거래에서 50%야. 이상이어야지 거래가 된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50% 이상이어야지. 의미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JV가 조인트 벤처 있지. 조인트 벤처. 요런 애들은 대부분 5대5야. 그래서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 의미 이해하시겠죠? 넘겨. 원래 국조를 하려면 영어를 조금 나 잘하지 못하는데 조금 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여기 한국 코리아에 있는 사람도 대화를 할 때 텍스 용어가 다 영어로 해요. 영어로. 한국말 조사만 붙이고 영어로 많이 얘기하거든.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잘 모르면 이게 브랜치 텍스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되면 안 돼. 그냥 나중에 하고 싶으면 좀 공부하시면 돼. 공부하시면. 조금만 하시면 돼. 한 3년 하시면 돼. 3년 이것만. 그 정도 하면 조금 할 수 있어. 조금. 자, 오른쪽에 간접 소유 비율 있죠? 중요한 거야. 체크하시고. 50% 이상은 직간접 비율을 합쳐서 50% 이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 자, 여기 보세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 50%에 미달하잖아요. 그때부터는 계속 곱하기만 해. 50% 이상이면 100%야. 다시 한번 50% 이상이면 100%고 50%에 미달하면 곱하기만 하면 돼. 직접과 간접 비율을 더해서 50% 이상이면 특수관계인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가볼게요. A가 C 법인을 30% 가지고 있어. 직접 소유 비율은 30%이기 때문에 아직 특수관계인 아니야. 근데 A가 B를 40% 가지고 있고 B가 다시 C를 50% 가지고 있어.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A가 B로 넘어갈 때 40%죠? 50%에 미달하니까 이제부터 곱하기 시작하면 돼. 40% 곱하기 50%하면 20%죠? 그럼 직접 소유 비율 30%와 간접 소유 비율 20% 합치면 50%가 되죠? 50% 이상 특수관계. 의미 이해하셨죠? 누구와 누구 얘기하는 거야? A와 C 얘기하는 거야. A와 C. 의미 이해하셨죠? 두 번째 케이스. A가 C를 10% 가지고 있어. 직접 소유 비율은 10%. A가 B를, B가 C를. 근데 A가 B를 가질 땐 50% 이상이죠? 100%로 놓고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B가 C를 가질 땐 50% 미달이죠? 그럼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곱하기 시작하면 돼. 그럼 100% 곱하기 45% 하면 되겠죠? 그럼 45%지. 직접 소유 비율 10%, 간접 소유 비율 45% 합쳐서 55%. 이해하시겠죠?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죠? 세 번째 케이스. A가 D를 40%. 이제 A가 D를 간접으로 어떻게 소유하는지 보여요. A가 B를 40%죠. 게임 끝났죠. 이제부터 곱하기만 있지. 곱하기만. 50% 미달하니까. 40 곱하기 50 하면 20% 되고 다시 50 곱하기 또 20% 곱하기 50% 하면 10%가 되는 거잖아. 지금 이해하셨죠? 그러면 40% 더하기 10% 하니까 50%. 이것도 특수관계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룰은 하나야. 50% 이상이면 계속 100을 곱해. 근데 50%에 미달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곱하기만 하면 돼. 그때부터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직간접 비율을 합쳐서 50% 이상이면 특수관계냐. 케이스 4번도 한번 해보지. A가 D를 40% 가지고 있어. 직접은 40%. A가 B를 50% 가지고 있어. 100% 곱하죠? B가 C를 50% 가지고 있어. 또 100% 곱하죠? C가 D를 10% 가지고 있어. 그럼 그때는 10%. 그러면 직접 소유비는 40%. 간접 소유비는 10%. 합치면 50% 이상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13페이지.
이 국조는 기본적인 개념이 이거야. 부당행위 계산분이야. 국제거래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특칙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이죠. 시가가 얼마냐 이거지. 이런 규정들을 여기다 적용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게 손익거래도 있고 자본거래도 있을 거 아니야.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근데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손익거래를 기준으로 잡는 거야. 자본거래는 그냥 법인세법 쫓아가시면 돼. 그래서 거기 적용이라고 돼 있죠.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에 3개는 국조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4개는 뭐를 쫓아가요? 그냥 법인세법 쫓아가자는 거죠. 이거는 가격표가 없는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냥 무상거래나 자본거래는 법인세법 쫓아가는 거야. 그런데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뭐예요? 손익거래죠. 사고 파는 거래들 얘기하는 거야. 사고 파는 거래. 고가 매입, 저가 양도 이런 거 있죠. 이게 TP 대상이야. 즉 TP라는 게 트랜스퍼 프라이싱. 좀 이따 얘기할 이전 세제 가격. 요게 국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지금 이해하시겠죠? 넘겨요. 이전 가격 세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TP라고 불러. TP. 원가에게 배워요. 원가에게. 관리에게 가보면 대체 가격 결정 뭐 이런 거 나오죠. 거기에 트랜스퍼 프라이싱 나오지. 이전 세제 가격. 요거야 요거. TP 세법에. 그래서 그런 거 있어. 국조팀이라고 있어. 국세청에 가보면. 국세청에 국조. 국제조세과라고 있어.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런 데 가면. 요런 회사들만 다루는 거야. 그렇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 들어가신 분이 아무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어쨌든 실력이 있어야 들어가. 영어도 좀 해야 되고. 이게 실제로 보면. 외국계 기업들 많이 하는 거. 국조만.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요. 심심한만 읽어봐. 오른쪽에 정상가격 산출 방법. 스토리텔링 하는 거야. 정상가격이라는 게 뭔지 국제거래에서 시가를 얘기하는 거야. 이걸 영어로 arm's length price라고 그래. arm's length price라고 해. 이게 국제거래에서의 시가야.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정상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방법론이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왜냐면 정당한 시가가 얼마인지 찾는 거 되게 어려운 거죠. 과학이 아니라고. 정밀한 과학이 아니야. 그러니까 시가 찾는 게 되게 어려워. 그 방법론들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 거의 표있죠. 표에다 체크하시는 거야. 디테일한 방법은 내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냥 가볍게 설명할게. 자,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이라는 게 있어. 느낌 오죠? 그러니까 유사한 거래에서의 시가를 찾는 거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재판매 가격 방법이라고 있어. 샀다 다시 파는 거 있죠? 리세일하는 프라이스를 찾는 거야. 사실은 다음 페이지 가보면 19페이지부터 거기 21페이지까지 숫자까지 심지어 써가지고 이렇게 내가 자세히 설명. 우리나라 책 중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수험서 중에서는. 내가 이게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거야. 나중에 궁금하면 보면 돼. 자, 앞으로 와서 지금 요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 요런 게. 그 다음에 원가 가산 방법. 내가 들어간 원가가 있을 거 아니야. 코스트. 이게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마크업 한다고 그래. 마크업. 마크업. 그러니까 내가 쓴 원가에 20% 얹어서 받겠다. 이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마크업. 이게 요 근래 국조에서 좀 개정된 게 하나 있는데 마크업에다가 5% 위에다 하나 써놔. 5%. 혹시 몰라서 그래. 이게 뭐가 있냐면 잘 모르면 5%야. 법에 적어줬어. 이번에 처음으로. 잘 모르면 5%다. 그래서 원가에 5% 가산하라는 얘기야. 잘 모르면 적용이 어려운 업종은 5% 하라는 얘기야. 닥치고 5% 나오면 그냥 맞는 거야. 맞는 거. 닥치고 5% 나오면 그냥 맞는 거야. 자, 이렇게 수업하기 나도 싫어. 나도 이거 다 이게 뭔지 BMW 이거 뭐 토요타 뭔지 이거 다 설명하고 싶어. 컵이 뭔지 막컵이 뭔지 스플릿이 뭔지 이런 거 다 설명하고 싶어. 그러나 여러분들 수험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내년에 한번 내가 시간 잡고 한번 해보려고. 한 8시간 정도. 자, 아무도 안 하고 혼자 촬영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거래이익법에서 이익을 쪼개는 거야. 이게 밸류 체인이라고 있어. 밸류 체인. 전체 경영학 같은 게 나오는 거지. 전체 원가 스타트에서 나중에 최종 판매 가격까지 있는데 제조사가 있고 유통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나이키가 있으면 디자인부터 해서 최종 유통까지 여러 개의 회사가 각국별로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얼마씩 이익을 나눠야 되느냐.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거래 순이익률법이라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거 TM인데 이런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동차 회사의 부품 회사들 있지. 뭐 토요타 같으면 부품 팔아서 돈 남기는 거야. 외국계 회사들은 자동차 회사는 부품 값으로 다 남기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부품 회사인데 광고를 미국에서 해주느냐 우리나라에서 해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 똑같은 금액이라도 우리나라에서 광고를 해줄 수가 있고 AS를 해줄 수 있고 그 나라에서 해줄 수 있고 다 다르잖아. 그래서 결국은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 최종 가격은 순이익이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영업이익률이 같게끔만 맞춰주면 되잖아. 가격이라는 게 조정이 돼서 그게 거래 순이익률법이야. 이런 용어가 있구나.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동그라미 1번. 이 중에 합리적인 방법 적용하면 돼. 순서도 없어. 순서도.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적용하면 돼. 이해하셨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적용하면 돼. 이런 거 없어요. 매출 총이익률법 이런 거 없어. 많이 들어본 용어 있잖아. 제일 쉬운 문제야. 다음 중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아닌 것은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온 거. 매출 총이익률법 이런 거 있는 거. 그런 거 아닌 거지. 초딩도 하는 거지. 초딩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법의 초딩이니까 내 초딩으로 인정하고 동그라미 1번 가장 합리적인 방법 하면 되는 거예요. 순위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거 가장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용어 정도 기억하시면 돼. 쫓아오시겠죠? 넘겨. 쭉쭉쭉쭉쭉 넘겨서 22페이지. 이게 결국 핵심 뭐냐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물건을 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자회사한테. 이때 가격이 적정하냐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왜냐면 나라마다 세율이 다르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 아니 나는 한국에서 세금 내기 싫고 미국에서 세금 내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익을 적게 내는 방법은 미국에서 팔 때 비싸게 파는 거지. 한국 법인은 비싸게 사서 이익을 적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해하셨어요? 이런 게 이전 세제 가격이야. 여러분 원가회계 배울 때는 A국, B국 나오고 가장 세금이 적은 국가에서 이익을 많이 내서 전체 세후 현금 흐름이 좋게 만드는 거 그런 거 배우잖아.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야. 현실은 좀 달라. 다 자국 보호가 있어 실제로는. 그래서 삼성전자도 기왕이면 우리나라 세금 내는 걸 더 선호해. 일반적으로. 전체 세후 현금 흐름보다도 비슷하면 약간이라도 한국에서 더 내도 큰 차이만 없으면 그냥 한국에서 내고 싶어 해. 일반적으로. 아니 그 회사에 국적이 꼭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회사에도 국적이 있는 거 아니야. 다 그런 마음이 있어. 설마 삼성이요? 그런 표정이야? 삼성이 어때서? 삼성이 어때서? 삼성이 뭐 이렇게 잘못했어? 그거 아니잖아. 나 삼성 사랑하는 나 삼성전자 주식 사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삼성이 뭐 어때서? 근데 자국 보호가 약간 있어 다.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해하면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고 정상 가격이 그게 핵심이야 핵심. 그런데 이 가격이라는 게 정밀한 과학처럼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국세청이 짜증이 나는 거야. 납세자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그래서 얼마로 하라는 거야. 얼마로. 아니 한국에서 미국에 판다고 쳐봐. 자회사. 그러면 팔 때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팔면 저 나라 애들은 또 뭐라고 했어?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싸게 팔면 우리나라 국세청은 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싸게 팔았냐 하는 거 아니야. 각각의 국가의 입장이 다르잖아. 거기 하나 더해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면 저 나라는 돌려줘야 돼. 국제조세는 대응조정이 허용된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는 부당의 계산 부인할 때 내가 싸게 팔면 비싸게 판 거로 간주하잖아요. 그렇지만 저쪽은 대응조정 안 해주잖아. 국내 거래는. 하지만 국제거래는 다 대응조정을 해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세청이 과세하게 되면 저쪽 나라 국세청이 또 가만히 안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저쪽 나라랑 합의를 해야 돼. 합의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납세자는 짜증 여기까지 올라가. 아씨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그래서 방법을 하나 준 게 있어. APA 자더라고. 이게 APA가 뭐냐면 Advanced Pricing Agreement야. 그래서 미리 가격을 승인하는 거야. 즉 국세청에 가서 저 이 가격으로 할래요.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사전 승인 제도야. 의미 이해하셨죠? 일단 의미를 알면은 말은 대충 끼워 맞추면 대충 느낌 나와. 유형이 있어. 유형.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통은 이거지.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 승인. 상호합의라는 건 뭐야? 우리나라 국세청하고 미국 국세청이 만나서 합의해 주는 거야. 상호합의. 의미 이해하셨죠? 상호합의는 저 이 가격으로 팔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세청이 물어보면 괜찮아요? 그럼 미국 국세청도 괜찮아요? 상호 합의가 돼야 되겠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의미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그거 말고 나 우리나라에서만 확인받으면 돼. 미국은 모르겠어요. 일방적 사전 승인이 있어. 의미 이해하시겠죠? 근데 일방적 사전 승인 대단히 위험한 거지. 미국에서 또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가봅니다. 일반적 사전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이는 거야. 과세관청. 나중에 상호합의하면 다 취소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의미 이해하시겠죠? 관세는 몰라도 되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 절차에서 하나.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야. 나 이제 이 가격으로 하는데요. 이 가격이 이제 확인된 거잖아. 우리가 불안한 게 제일 싫은 거 아니야. 맞더라도 먼저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가격으로 국세청이 허가해주면 오케이인 거지. 그러면 이 가격을 내가 승인을 받았으면 과거 것도 그걸로 할게요. 옛날 가격 다 조정해서 다시 세금 내고 할게요. 소급 적용이 가능하냐는 거지. 자, 오른쪽 동그라미 2번 소급 적용.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부가제척 기간만 지나지 않으면 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할 수 있구나.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하는 거야. 나머지 지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답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 넘겨. 자, 4번에 가보면 이전 가격세제 운용이라고 돼 있죠. 운용이라는 게 교재 25페이지에 하는 거. 25페이지. 이게 시대마다 바뀌어. 그러니까 옛날 문제, 기출문제에 있어도 요 근래 중요성이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지금 안 되니까 요거라도 하자는 거야. 첫 번째, 이전 가격 세제 TP를 어떻게 운용할 건데 정상 가격 산출 방법 특례라고 있지. 특례가 이거야. 그림 보세요. 그림. 거주자가 있고 국외 특수관계인이 있는데 중간에 쿠션 쳐서 거래할 수도 있지. 지금 그림 보여요? 중간에 쿠션을 친 거야. 제3자를 끼워 넣어서 거래한 거야. 그러면 우리 국세기본법에 배웠던 실질과세 원칙 그거랑 비슷한 거야. 쿠션 친 거.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다만 그 전제는 사전 계약이 있었어야지. 사전 계약. 누구랑 누구?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이 사전에 계약을 했으면 쿠션을 쳐도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겠다. 두 번째, 자 이거 보세요. 그냥 관념 이런 거야.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한 번 손해보고 한 번 이득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때 그때마다 다 맞죠. 가격이라는 게 적정 가격이냐 이건데 한 번은 손해보고 한 번은 이득 보고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맨날 이득만 보고 맨날 손해만 봐? 그렇잖아요. 내 클라이언트 중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형이 있어. 부자, 엄청 부자야. 나한테 돈 잘 줘. 이제 수수료도 잘 줘. 근데 그 형이 항상 돈 주면서도 형님 요번에 이 정도 일했으니까 이 정도 필요합니다. 얘기를 계약도 안 해. 솔직히 말하면 일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얘기해요. 그러면 나도 적정 보수를 청구해. 이제는 어쨌든 간에 하면 형이 돈 주면서 항상 하는 얘기했어. 이거 받아서 남냐? 참 기분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일을 해서 내가 뭐 1,000만 원도 2,000만 원도 청구를 하면 야 이거 받아서 너 남냐? 이런 얘기를 해요. 멋있는 사람이잖아. 거래처에 돈 줄 때 있지. 거래처. 그러면 가격 있잖아. 가격이. 그러면서 다른 데랑 비교해서 더 싼 데 하려고 그러잖아. 보통. 여기는 이러지 않아. 그냥 적정 가격 줘. 그럼 사실 말씀이 거기도 남아야지 물건 좋은 거 갖다 줄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사람이 그래야지. 사람이. 그렇잖아. 근데 그 회사 돈 진짜 잘 벌어. 기술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돈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좀 그런 거 같아. 그냥 주는 거야. 그 사람이. 그렇지만 그 상대방 나도 계속 그렇게 잘 준다고 내가 거기다 고구라고 생각하고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그렇죠? 이번에도 내가 뭐 일 하나 해줬어. 근데 형이 청구 왜 안 하냐 그러더라고. 아, 형 이건 내가 그냥 해드릴게요. 뭐 크게 한 거 없어요. 그때 아유 그래서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한 번은 손해를 봐야지. 맨날 이렇게 잘해주는데 그렇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제 와이프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anyway 사람이라는 게 늘 이득 손해만 있는 게 아니야. 서로 손해보고 이득 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상계거래 인정해준다는 거야. 이번에 이익 본 거 너무 싸게 팔았다. 손해봤지만 지난번에 이익 본 거랑 상계해주겠다는 거야. 그게 상계거래 인정이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동그라미 2번 체크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계거래라는 건 대부분 사업소득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내야 되는 소득이 줄어들고 다음번에 이득이 생겼는데 줄어든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면 이건 상계거래가 안 되는 거야. 원천징수 소득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경우는 상계거래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야. 요거는 세법의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해. 원천징수 대상은 그걸로 끝이야. 끝. 그렇기 때문에 상계 인정하지 않는다.
나머지 무형자산 내가 옛날에 게임에서도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다 포기. 자, 28페이지. 별표 왕창천하. 여기가 제일 중요한 쪽이 하나야. 디프에 실무할 때도 이 정도는 조금 알고 있으면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 할게. 내 마스크 써가지고 좀 힘드네.